네. 우선 예산홍성 우리 군민들에게 진심으로 머리를 숙여서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한 지역에서 국회의원 사선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 사선을 시켜주실 때 우리 군민들이 바람이 있지 않겠는가. 첫째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성장 발전하는데 좀 활동을 해달라는, 또 하나는 국민이 먹고 사는 경제 문제는 지금 참 어렵습니다. 시장 경제를 통해서 좀 국민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좀 일익을 담당해라 하는 명령으로 알고 있고, 또는 이제 제가 출생해서 여지껏 살고 있는 홍성 예산에 소위 지역 발전을 좀 10년 앞당기는 그런 일을 좀 해달라 하는 그런 군민의 명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그런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 내에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당대표에 한번 도전을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지금 문재인 정부 180석, 아마 그 전에 민주당도 1+4라는 참 엉터리 국회 내에 하나의 집단화된 그런 기형적인 집단 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거법도 참 날치기로 통과를 했고, 그 다음에 예산, 그 다음에 잘 아시고 있는 공수처법, 이런 것들이 전부 작은, 또 감내하기 어려운 민주당이 작은 정당하고 규합을 해서 좀 날치기라는 그런 극한 방법으로 통과된 것들인데, 예를 들면은 제가 예결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좀 잘 아는데, 이게 여야가 합의해서 예산은 통과돼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일당이 독주로 하는 경우는 과거 민주당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선거법, 지금 연동형제니 뭐니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 이거 과연 국민들이 지금 잘 모르고 또 한 후에 오늘의 결과는 처참하잖아요. 이걸 주장했었던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는 눈물을 흘릴 정도로 잘못된 것을 시인하는 또 기형, 소위 형의 선거였다. 그 다음에 공수처법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윤석열 총장 지금 때려잡기 위한 그런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나라의 검찰총장을 문재인 대통령 자기가 임명해놓고 그것을 때려잡는, 또 그것을 손발을 묶는 그런 공수처법은 사실 우리 국민들이 더욱 불안해하는 거고, 법 위에 또 법을 만드는 옥상옥에 이런 대한민국의 법이 과연 존재해서 되겠는가. 아마 지금쯤은 국민들이 모두가 후회하는, 이것이 지난번 민주당이 1+4라는 정체불명의 집단들을 모아서 날치기 한 것인데, 180명이 이번에 선거에서 당선되고 났기 때문에 그보다 더한 전 아주 소위 행포랄까 무자비한 그런 권력의 힘을 휘두를 것이다. 그렇다면은 국회의원 3번, 4번, 5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기서 목숨 걸고 문재인 정권과 한번 결투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해지면은 이번 당권 도전해서 당권 도전이 성공한다면은 당 대표로서 문재인 정권과 맞서서
소위 정권을 찾아올 수 있는 그동안 살아온 경험, 또 나 나름대로 전략적인 몇 가지 구상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당내 우리 잠룡들의 소위 후보들을 규합을 해서 잘 국민 속에서 키워간다면은 저는 당 대표로서 할 일을 다 하는 거 아니냐 해서 기회가 되면 당권 도전에 하려는 마음의 또 정신적 준비는 지금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참패거든요. 이 여러 번의 참패를 다시 한번 이렇게 시간적으로 돌이켜 보면은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 나왔을 때 참패했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참패했고, 오늘 엊그저께 또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랬고, 그런데 당의 전체적인 우리의 지금 모습을 소위 지금 있는 모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영남당입니다. 영남당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는 것이 저는 답이 나와 있다고 봐요. 그런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호남당과 영남당이 존재해서 한국에 이런 정치 상황이 온다는 것은 조금 아쉬웠고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이번 미래통합당은 개혁과 변화의 중심에 이 영남당이 아닌 소위 전국정당을 만들어 가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호남에 접근도 안 되고 있잖아요. 호남에서도 미래통합당이 존재하는 그런 정당, 그리고 영남이 아닌 전국정당, 이렇게 변화와 개혁을 우리가 해간다면은 새로운 저는 미래통합당이 될 수 있는 전체적인 그림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을 우리가 국민과 함께 개발하고 현장에서 우리는 소위 국민 정당으로 키워나가야 됩니다. 국회에서의 180석 참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회에서 싸워본들 숫자상의 문제니까 이제는 국회는 국회대로 싸우고, 그리고 국민 속에서 우리 미래통합당을 키워가는 그런 정책 정당으로 100% 전환을 해야 됩니다. 뭐 예를 한 가지 드린다면은 우리 경제가 지금 아주 밑바닥에 와 있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제일 타격을 입습니다. 지금 폐업 내지 휴업 신고한 그 세 가지의 소위 사업하시는 분들이 42%라고 그래요. 이렇게 어려운 이 상황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면은 16.4% 소위 임금 인상 관계, 그리고 52시간제 소위 시간제, 이런 것들이 지금 걸림돌이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국민 속에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상인들 편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인건비 올려가지고 부부가 종업원하고 같이 일하다가 어려우니까 그분들 내보내고, 부부가 하다가 또 부인 그만두고 혼자 하고, 그러다 안 되니까 폐업하고, 그리고 일거리가 있어도 일을 못하는 52시간제. 이거는 한국 경제에 지금 맞질 않는다. 이거를 그 사업하시는 분들과 함께 힘을 모으면은 그게 저는 우리 당을 받침할 수 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지지 세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걸 현장에서 찾아내자 이거죠. 현장에서 노력하자 이거죠. 이런 매뉴얼이 지금 여러 개가 있어요. 원전을 폐쇄해서 결국은 우리 국민이 전기세 많이 나오는 이런 악순환 같은 거, 이것도 현장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맨날 국회에서만 하다 보니까 숫자에 밀려가지고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등등을 이제는 소위 생활정치 쪽으로, 그리고 국민정치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정책을 만들어서 이 무모한
또 숫자 많은 이 정당과 맞설 수 있는 우리 저력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 그것이 이제 소위 저는 이번 미래통합당이 해야 할 과제 중에 큰 과제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겁니다. 글쎄 뭐 저 자신이 충청에 나와서 결국 충청에서 생을 마감해야 할 그런 현 상황인데, 충청권 이 표심은 역시 항상 중도적인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이 이번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충청이라 하면은 전체를 놓고 보면은 충남, 대전, 세종, 충북, 이걸 충청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세종하고 대전은 우리가 사실 전멸을 했습니다. 충남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 수준에다가 천안시장을 우리가 건졌기 때문에 뭐 지난번보다는 좀 나은 성적이라고 봐야 되고, 충북은 뭐 지난번 수준에서 조금 못 미쳤는데 이제 전체로 보면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중립적인 중도적인 뭐 그런 평가로 볼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것이 충청도가 역대로 내려온 표의 성향에 이번에도 그런 결과가 아니냐 해서 저는 우리 충청도민들이 이제는 조금 현실적인 문제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우리 좀 미래통합당 쪽에 앞으로 좀 애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누가 뭐라 해도 지금 흔들립니다. 그리고 시장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그거는 우리 충절의 고작이라고 하는 이 충청권은 항상 나라 걱정을 먼저 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많은 걱정을 우리 충청권이 해서 이제 우리 미래통합당 좀 많이 도와주는 그런 충청권이 됐으면 하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법안 뭐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제일 첫 번째가 우리 국가적으로 정치권의 중심 역할을 좀 했으면 또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좀 들어와야 된다. 그게 바로 청년층입니다. 그런데 청년층들이 정치권에서 지금 소외를 당하고 있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쉴 자리가 없으니까 정치할 때만 청년하고, 그리고 선거 끝나면 청년의 가치가 없는,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상당히 우왕좌왕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청년은 사실 미래 아닙니까? 또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그렇다면은 청년은 이제 청년답게 소위 공부하고 일하고 그리고 취업하고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먼저 만들어 줘야 된다. 그게 바로 청년청을 만들어야 됩니다. 청년청.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누구도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예결위원장을 했을 때 청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보니까 7개인가 8개 부처가 소위 생생내기 청년이라는 예산을 조금씩 갖고 있는데, 그건 청년을 뭐 공부하고 기르고 육성하고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에요. 전부 문의만 갖고 있는 거야. 생생만 내는 거야. 그리고 예산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좀 공부하고 준비했던 것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미래통합당이 당론으로 또 내가 어떤 정치적 상황이 도래하면은 청년청을 만들어서 청년은 대한민국 미래, 말로가 아니라 그들에게 그 권한을 줘야 돼. 그러려면 제도를 만들어주고 정책을 그들이 만들고 또 전문가가 만들고 그리고 예산을 국가가 뒷받침해주면은 청년이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에서 소외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우리 예산홍성 지역에서 이 청년청을 만들자라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중앙의 제시, 이제 청년의 상징은 제시 아닙니까? 거기 또 사회체 청년회,
또 뭐 불교 청년의 많은 그 청년 그룹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꼭 그거 만들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많이 받았는데, 청년청 같은 거 만들어서 소위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줘야 됩니다. 그러고서도 좀 부족하면은 청년이라는 그 특수한 그 계층을 정치권에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가령 뭐 비례대표 그런 곳에 지금 직능들을 많이 이렇게 찾아서 넣는 게 원칙인데, 지금 그렇지 않은 쪽에 이 비례를 넣기 때문에 비례가 비례답지 못한 쪽으로 가는 성향이 있는데, 청년들을 가령 우리 한국당에서 앞으로 청을 만들어 놓고 만들어주고 그 속에 청년들이 서로가 투표라든지 청년 대표들이 어떤 형태든 선출을 해서 우리 당에 요청을 하면은 확실한 소위 비례대표 당선권에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자활력, 그리고 스스로 커갈 수 있는 여건, 그리고 거기서 대표는 우리 정치권에서 받아주는 이런 하나의 소위 시스템에 의해서 청년이 잘 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준다면은 결코 청년이 소외되지 않는 정치 중심에만 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뭐 그런 것들, 또 제가 역점적으로 하려는 거는 노인에 대한 문제가 지금 상당히 국제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아주 부끄러울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노인이.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유엔에서 한국 노인의 평가가 나온 게 있는데 5년 연속 자살률 1등이 한국입니다. 그런데 이걸 정부가 공개를 잘 안 해요. 세계에서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노인이라는 분들을 어떤 분들이냐, 우리 대부분이 말을 하면 다 아릅니다. 예를 들면은 36년 일본 놈들에게 독립은 오늘 노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물론 전면에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 6.25, 지금 반쪽 나라라도 노인들이 6.25 전쟁에서 북한을 물리치고 중공군을 물리쳤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반토막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경제가 성장한 것도 노인들이 덕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노인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세계 자살률 5년 연속 1등이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노인 복지청 같은 걸 만들어서 노인은 노인답게 자식 눈치 보지 않고, 그리고 이웃 사람에게 폐 끼치지 않는, 그리고 국가가 예우해주는 노인을 만들어야 돼. 노인을 예우해줘야 된다. 그게 동방예의지 국가에서 예의와 도덕이 살아있는 이 대한민국, 법보다 위에 있는 소위 예의 도덕, 그게 노인의 상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을 지금 뭐 일자리를 들여다보면은 뭐 이 도로에서 풀이 좀 나 있으면 풀 뽑는 거, 껌 떼기, 바닥에 껌 있는 거, 그 다음에 전신주에 불량 그 홍보물이 있으면 그거 떼라고 그러고, 그게 노인에 대한 예우는 아닙니다. 그게 노인 일자리는 아니에요. 이런 것은 소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홍보용으로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일자리에게는 노인에게 고통을 덜 주고 행복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진짜 일자리다, 이런 거지. 그래서 저는 노인들이 평생 살아온 분들에게, 허리 굽어진 노인에게 더 구부려서 껌을 바닥에 있는 걸 떼라고 그러고 휴지를 줬고 전봇대에 그 좋지 못한 홍보물을 그거를 굽은 허리를 갖고 떼는 그 모습은 노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지, 그건 일자리라고 좀 보지를 않아요. 이런 일자리를 갖고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다고 정부가 마구 지금 홍보를 하고 있거든. 이거는 위선입니다, 위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 할 일이 많은데 농어촌의 농어민에 대한 법과 제도를 많이 개선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 농어촌 농어민은 5,200만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병들고 나이 먹고 빚져 있다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러면 소득이 생기는 농어촌 농어민으로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세계 OECD 국가에서 이 농촌이 못 사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농촌 농민 축산인이 결국 농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분들이거든.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분들이 농사를 안 지면 병들고 빚져 있어서 안 진다. 농사를 못 진다. 그럼 대한민국 농산물을 누가 생산해?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수입하는 수밖에 없어. 그럼 국가 부도나는 거예요. 38년 전에 멕시코가 그렇게 부도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어촌 농어민, 내가 만드는 법입니다만 농민이 제일 농사 짓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면세유법이야. 그게 1년에 2조 116억을 쓰는데 내가 그 법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시법입니다. 3년 단위로 연장을 해야 돼. 그런데 쉽지를 않아. 연장할 적마다 아주 고통스러워요.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법. 그 비싼 기계를 지금 농민이 사거든. 그리고 1년 12달 쓰는 거는 일주일 열흘밖에 안 쓰는데 원금 이자는 1년 12달 내는 거예요. 거기서 손해를 농민들이 빚을 지는 거예요. 또 그리고 논 같은 데는 쌀 생산을 하잖아요. 그럼 1년 내내 생산하고 나면 놀지 않습니까? 이 휴경농에 쌀 생산하고 난 그 논에 2모작, 3모작을 하겠거니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주고 그리고 생산하면 헥타당 60만 원씩 주는 제도도 내가 만드는 법이거든. 농기계 임대법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법을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해서 장기 저리 소위 국가 경영권을 그 예산을 좀 그분들에게 준다든지 하면은 더 많은 생산과 이익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가장 지금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고 농촌에는 직격탄을 맞는 것이 관세 철폐입니다. 정부가 관세 철폐를 선언을 했단 말이야. 이제 시행을 곧 할 텐데 그럼 외국서 들어오고 있는 수많은 농산물, 공산품 이런 것들이 관세 때문에 그동안에 버틴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걸 다 철폐해버렸다. 그럼 마구 들어올 거 아니에요. 경쟁력이 우리가 감당을 못하지. 외국에서는 엄청난 농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하고 기계로 농사를 다 지니까 비용도 덜 들어가고 또 맛과 영양이 좋고 그런데 한국에 있는 이 농산물하고 경쟁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관세 철폐를 제가 몇 군데 얘기를 했는데 이 정부가 듣질 않는데 단계적으로 했어야 돼. 우리도 관세 세계화 국제화해서 철폐하겠다 해놓고 3년 단위로 한 10년 안에 우리가 다 하겠다. 한 60여 종을 3년 단위로 우리가 하겠다 해서 매뉴얼을 내놓고 그 관세 철폐 주체국들하고 협상을 했어야 된다고. 그런데 압력에 못 이기고 국제적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압력 들어오니까 결국은 손 들고 관세 철폐를 했어. 하고 보니 이제 외국서 막 들어올 텐데 어떡할 거냐. 그럼 그 관세와 직결된 우리 국민들, 상공 공산품이 됐든 농산품이 됐든 속수무 체계에 못 당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국가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누가 어떻게 이거를 현실화해서 정부와 투쟁을 하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국민을 일깨워서 함께 정부와 이 현실적인 문제를 투쟁할 거냐 하는 거는 뭐 제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좀 공부하고 노력해서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당 대표 같으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을 해서 국민 속에서 소외받은 분들, 피해 보는 분들, 또 피해를 볼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분들, 이런 국민들의 우리가 대변인이 돼서
이 문재인 정부와 정면으로 맞붙어서 하나하나 싸운다면은 나는 다음 대권은 우리 미래통합당이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 그 외에도 정책적인 게 준비된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시간 관계에서 뭐 몇 가지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당대표가 되면은 매뉴얼 하나하나를 놓고 국민 속에 들어가서 전문가와 함께 집권당이나 또는 정부가 못 보는 거를 먼저 만들어서 제시해주고 그리고 압박을 해야 돼요. 그렇게 나는 당대표가 되면 당을 한번 이끌고 문재인 정부와 맞서서 정권을 좀 다시 찾아오는 그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